설마 여러분이 이미 3년 전에 아들에게 보낸 그 돈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신 건 아니겠죠? 혹시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때 무심코 보낸 3천만 원. 혹시 국세청이 알까? 여러분,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국세청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언제 큰 물고기를 잡을까 하면서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수많은 분들이 과거에 자녀에게 보낸 돈 때문에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고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설마 내가 그런 큰 돈을 보낸 것도 아닌데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 준 게 뭐가 문제야? 하고 생각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꼼꼼하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이미 저지른 실수도 얼마든지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조사관이 문 두드려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완벽한 대응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서 제가 국세청 시스템이 무섭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나는 한 번에 큰 돈 준 적 없어. 그냥 애들 살기 팍팍하니까 매달 50만 원, 100만 원씩 생활비 보태준 거야? 그것도 세금을 내야 해? 이게 참 말하기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대답은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겁니다. 손자들 과자 사 먹으라고 5만 원, 며느리 장 보라고 10만 원, 아들 차 할부금 내라고 50만 원. 이렇게 찔끔찔끔 주는 돈은 국세청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죠? 물론 당장은 모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직원이 할 일이 없어서 모든 국민 통장을 매일 들여다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벤트가 터졌을 때 발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벤트란 자녀가 아파트를 사거나 고액 전세를 얻거나 건물을 사는 것 같은 자산 취득의 순간을 말합니다. 자녀가 집을 샀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를 하겠죠. 국세청이 자녀의 통장을 엽니다. 그런데 통장만 보는 게 아닙니다. 자녀의 과거 10년치 계좌 내역을 싹 다 긁어옵니다. 10년입니다. 여러분,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이 이건 생활비야, 이건 용돈이야 하면서 무심코 보냈던 돈들이 통장에 고스란히 찍혀 있겠죠. 국세청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매달 100만 원씩 10년을 보냈다고 칩시다. 1년에 1200만 원,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국세청은 이걸 생활비로 볼까요? 아니면 증여로 볼까요? 안타깝게도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봅니다. 우리 법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는 비과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회통념과 필요성입니다. 만약 여러분 자녀가 몸이 아프거나 실직해서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모가 대주는 생활비는 당연히 세금 안 냅니다. 그건 부양의 의무니까요. 그런데 자녀가 멀쩡히 직장 다니고 있고 며느리도 맞벌이하고 자기들 소득으로 충분히 먹고 살 만한데도 부모가 더 넉넉하게 써라 하고 주는 돈은 생활비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자녀의 재산을 불려주는 증여입니다. 여러분이 손주 예쁘다고 유학비 대주시는 경우 많죠. 그런데 그 손주의 아버지가, 즉 여러분의 아들이 돈을 잘 버는 의사나 변호사라면 그것도 증여 대상입니다. 부양 의무자인 아버지가 낼 수 있는데 조부모님이 대신 내줬으니까요. 이게 억울하다고 소송까지 가는 분들 많은데 대부분 국세청이 이깁니다. 왜냐고요? 당신 자녀는 소득이 있는데 왜 생활비를 보태줍니까? 그 돈 모아서 집 사는데 썼네요. 이건 증여입니다. 이 논리를 이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더 무서운 건 합산과세라는 제도입니다. 증여세는 10년 동안 준 돈을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3년 전에 3천만 원 주고 작년에 2천만 원 주고 올해 5천만 원 줬다. 따로따로 보면 5천만 원. 공제한도 아니니까 괜찮아 보이죠? 절대 아닙니다. 10년치를 다 합치면 1억 원이 되죠. 그러면 1억 원에 대한 세금을 한꺼번에 계산해서 때립니다. 게다가 예전에 신고 안 했으니 가산세까지 10년치 이자를 쳐서 물립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10년 전
5년 전에 줬던 돈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서 내 목을 조르는 격입니다. 그러니 나는 조금씩 주니까 괜찮아라는 생각은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차라리 한 번에 목돈을 주고 떳떳하게 신고해서 공제받는 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아니 김 박사 그럼 자식한테 밥값이 옷 한 벌도 못 사준단 말이냐 하고 화나시죠? 물론 생일용돈이나 명절 떡값 같은 소액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통장에 꼬박꼬박 찍히는 돈은 무조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폭탄이 된다는 사실 뼈에 새기셔야 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계좌 이체할 때 메모 안 남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냥 빈칸으로 보내거나 귀찮아서 아무 말 없이 보내는 경우요. 이게 나중에 세무조사 받으면 가장 큰 약점이 됩니다. 국세청 직원이 물어봅니다. 5년 전 5월 8일에 딸한테 보낸 이 500만 원 무슨 명목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죠? 그냥 줬나 보지 하고 얼버무리면 세무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장부에 적습니다. 증여 추정. 증여 추정이라는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증여가 아니라는 걸 입증 못하면 우리는 이걸 증여로 보고 세금 매기겠다는 뜻입니다. 억울하면 증거를 가져오라는 건데 5년 전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하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무심코 보낸 돈들이 10년 동안 쌓여서 시한 폭탄처럼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식 돕는 걸 아예 끊을 수도 없고 답답하시죠? 그래서 제가 있는 겁니다. 이 시한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고 안전하게 돈을 건네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아주 실전적인 기술을 알려드릴 겁니다. 단순히 조심하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보내세요라고 딱 정해드릴 겁니다. 볼펜이랑 메모지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 듣는 세무사들도 자기 가족한테만 몰래 알려주는 특급 노하우입니다. 그 첫 번째 기술 바로 차용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부모 자식 간에 무슨 놈의 계약서야 정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고정관념 때문에 세금 폭탄 맞습니다. 차용증 제대로만 쓰면 수억 원을 아끼는 최고의 절세 효자입니다. 그런데 이 차용증도 그냥 종이에 끄적거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국세청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차용증 쓰는 법.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번에는 그 비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차용증 이야기를 꺼냈을 때 속으로 아니 김 박사 자식한테 돈 빌려주면서 이자놀이 하란 말이냐?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우리의 정서상 부모 자식 사이에 계약서를 쓴다는 게 참 껄끄럽고 어색한 일이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건 야박한 게 아니라 내 자식을 세금 범법자로 만들지 않기 위한 사랑의 방패를 만드는 일입니다. 국세청의 기본 입장은 이렇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오고 간 돈은 기본적으로 증여다. 즉 그냥 공짜로 준 걸로 봅니다. 이걸 깨뜨리려면 아닙니다. 우리는 빌려준 겁니다. 라고 우리가 증명을 해야 합니다. 말로만요. 절대 안 통합니다. 객관적인 물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차용증입니다. 그럼 그냥 종이에다가 대충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세청 조사관들은 베테랑입니다. 세무조사가 딱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차용증 가져오세요. 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부랴부랴 서랍에서 꺼낸 차용증을 보고 그들은 흰눈을 칩니다. 이거 어제 급하게 쓰신 거죠? 3년 전 날짜로 되어 있는데 종이가 아주 빳빳하네요.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잉크도 안 마른 가짜 차용증 다 걸려듭니다. 그래서 완벽한 차용증을 써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가서 비싼 돈 주고 공증 받아야 하냐고요? 물론 그러면 제일 좋겠지만 매번 돈 들고 번거롭잖아요. 제가 집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국세청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차용증 쓰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필수 요소가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얼마를 빌려줬는지, 언제 갚을 것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자율과 이자 지급일입니다. 이 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건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자는 나중에 형편되면 줘라, 혹은 이자는 없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자가 없으면 국세청은 그걸 빌려준 돈이 아니라 그냥 증여한 돈으로 봅니다. 둘째, 이자는 반드시 통장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게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별 5개 돼지꼬리 땡땡입니다. 차용증에 매달 25일에 이자 20만 원을 주기로 한다라고 썼으면 실제로 매달 25일에 자녀 통장에서 부모 통장으로 20만 원이 딱딱 찍혀야 합니다. 나중에 세무조사 나왔을 때 이 통장 내역 쫙 뽑아서 보여주면 조사관도 아무 말 못합니다. 아, 이분들은 진짜 남처럼 철저하게 돈거래를 했구나 하고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자는 얼마나 받아야 하냐? 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아이고, 4.6%면 은행 대출이자보다 더 비싼데 싶으시죠? 네, 좀 셉니다. 그래서 법에는 예외를 두었습니다. 자녀에게 빌려준 돈이 2억 원 이하라면 이자를 좀 적게 받아도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적어도 시중은행 예금 금리 정도. 그러니까 연 2에서 3% 정도는 받으셔야 됩니다. 딸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면 1년에 200만 원, 한 달에 약 17만 원 정도는 이자로 받으셔야 뒤탈이 없습니다. 셋째, 이게 진짜 제가 드리는 꿀팁입니다. 이메일을 활용하십시오. 차용증을 손으로 썼든 컴퓨터로 썼든 작성이 끝나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찰칵 찍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진을 자녀, 이메일 그리고 내 이메일로 바로 전송하세요. 제목에 2024년 12월 30일 차용증 이렇게 적어서요. 왜 이렇게 하냐고요? 이메일에는 전송 시간이 초 단위로 기록됩니다. 나중에 국세청이 이거 세무조사 나온다니까 어제 급하게 조작한 거 아니야? 하고 의심할 때 3년 전 보낸 이메일을 딱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보시오. 내가 3년 전 이 날짜에 이메일 보낸 기록이 여기 있어. 이 한 방이면 게임 끝입니다. 우체국 가서 내용 증명 보내고 확정 일자 받는 번거로움. 이메일 한 통이면 다 해결됩니다. 돈도 안 들고 얼마나 간편합니까? 자, 정리해 봅시다. 1억 원을 그냥 주면 증여세가 나오지만 차용증 쓰고 매달 17만 원씩 이자를 받으면 세금은 0원입니다. 게다가 그 이자는 부모님 용돈으로 쓰시면 되니 일석이조 아닙니까? 자녀도 공짜 돈 아니니까 더 책임감 있게 갚으려고 노력할 거고요. 이게 바로 현명한 부모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옵니다. 김 박사, 그럼 이자는 그렇다 치고 원금은 언제 갚아야 해? 100년 뒤에 갚는다고 써도 돼? 네. 예리하십니다. 상환 기간을 너무 길게 잡으면 국세청이 또 의심합니다. 이거 사실상 안 갚겠다는 거네 하고요. 그럼 도대체 몇 년으로 해야 안전할까요? 그리고 원금을 갚을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차용증만 잘 쓰면 끝인 줄 아는데 진짜 중요한 건 마무리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때 실수해서 세금 폭탄 맞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번에는 그 마무리 기술과 자녀의 빚을 대신 갚아줄 때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차용증을 쓸 때는 구체적인 상환 시기를 적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눈을 반짝이며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김 박사, 그럼 갚는 날짜를 한 30년 뒤나 50년 뒤로 적으면 안 되나? 아니면 내가 죽으면 갚으라고 하거나.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세청 조사관들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연세가 지금 7순 8순이신데 자녀한테 돈을 빌려주고 30년 뒤에 갚으라라고 계약서를 썼다고 칩시다. 30년 뒤면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100살이 훌쩍 넘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건 누가 봐도 살아생전에는 안 받겠다. 즉, 그냥 가지라는 뜻, 바로 증여입니다. 국세청은 이걸 가장행위, 즉 가짜 계약으로 보고 짤없이 증여세를 때립니다. 그럼 몇 년이 적당하냐? 자녀의 소득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3년에서 5년, 금액이 아주 크다면 10년 정도로 끊어서 계약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아니, 5년 안에 그 큰 돈을 어떻게 갚아 하고 걱정되시죠? 걱정 마십시오. 5년 뒤에 만기가 됐는데 자녀가 아직 돈을 못 갚았다면
그때 가서 계약 연장을 하면 됩니다. 다시 차용증 새로 쓰고 이자 꼬박꼬박 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30년, 50년 잡지 마시고 현실적인 기간을 잡아서 갱신해 나가는 게 훨씬 더 믿음직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녀의 상환 능력입니다. 국세청이 차용증을 가짜라고 의심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자녀의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이라 수입이 땡전 한 푼 없는 딸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 매달 이자 2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라고 썼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이자 낼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 그 이자도 부모가 몰래 찔러준 돈으로 돌려주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쓸 때는 자녀가 자기 월급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이자와 원금이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자녀가 대출이자 때문에 허덕이면 가슴이 미어지시죠? 그래서 몰래 은행 가서 자녀 대출금을 싹 갚아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내 딸 빚 내가 갚아주는데 누가 뭐라 그래 하시는데 바로 국세청이 뭐라 합니다. 아주 크게 뭐라 합니다. 여러분이 은행 창구에서 자녀 명의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순간 혹은 자녀의 대출 계좌로 직접 돈을 쏘는 순간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여가 됩니다. 은행 기록에 입금자 이순신 이렇게 딱 찍히잖아요. 이건 내가 대신 갚아줬어 하고 광고하는 꼴입니다. 자녀의 빚을 갚아주고 싶다면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부모님 통장에서 자녀 통장으로 돈을 보내고 그 돈으로 자녀가 직접 대출을 상환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그 돈이 빌려준 돈 차용인지 그냥 준 돈 증여인지는 앞서 말씀드린 차용증이나 증여세 신고 확실히 해둬야겠죠. 제일 최악이 부모가 은행에 직접 가서 수표 내밀고 딸 빚 갚아버리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해명할 기회조차 없어집니다. 또 하나 전세 살다가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 할 때 부모님이 집주인 계좌로 바로 3천만 원 쏘시는 경우 있죠. 이것도 정말 위험합니다. 자금의 흐름은 항상 부모, 자녀, 제3자 이렇게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때 자녀에게 빌려준 돈입니다 라고 주장할 근거라도 생깁니다.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부모가 다이렉트로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친절함이 독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아이고 김 박사, 나는 이미 3년 전에 그냥 보냈는데 어떡하나? 차용증도 안 썼고 이자도 안 받았는데 나 이제 큰일 난 건가? 하고 발만 동동 구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안 오시죠?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이미 저질러진 일이라도 세무조사가 나오기 전이라면 수습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존재합니다. 엉망이 된 과거 기록을 지금이라도 합법적인 기록으로 둔갑시키는 일종의 심폐소생술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사들도 정말 친한 사람 아니면 잘 안 알려주는 이 특급 비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번엔 죽어가는 여러분의 계좌를 되살리는 심폐소생술, 그 골든타임 활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이고, 김 박사 나는 이미 3년 전에 딸 전세금 하라고 2억 그냥 쏴줬는데 어떡하나? 차용증이자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나 이제 세금 폭탄 맞고 길바닥에 나 앉은 거냐? 하시면서 가슴 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밤잠 못 주무시고 식은땀 흘리시는 그 심정.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갑니다 하고 통지서가 날아오지 않았다면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여러분의 계좌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 이미 저질러진 일이라도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죽어가던 상황을 어느 정도 되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이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 지금 당장 이자를 보내라고 하십시오. 아니, 3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이자 보낸다고 그게 인정이 돼? 의심되시죠? 네. 물론 처음부터 잘한 사람보다는 못합니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관이 봤을 때 아예 안 갚는 사람과 늦게라도 갚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녀에게 전화해서 당장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부터 매달 25일에 3년 전에 빌려간 돈에 대한 이자 40만 원씩
무조건 내 통장으로 보내라. 그리고 자녀는 보낼 때 반드시 이자라고 적어서 보내야 합니다. 만약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오면 이렇게 소명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식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이자를 유예해줬다. 이제 좀 살만해져서 이자를 받기 시작했다. 이건 분명히 빌려준 돈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바로 오늘부터 만드는 겁니다. 아무 기록도 없는 백지 상태보다는 늦게라도 찍힌 발자국이 있는 게 100배 낫습니다. 두 번째, 원금의 일부라도 상환받으십시오. 단돈 100만 원 아니 5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자녀한테 부모님 계좌로 원금 일부를 갚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통장 메모에 원금 상환이라고 딱 박아두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냥 준 증여돈을 다시 뺏어갑니까? 돈을 갚는다는 행위 자체가 이건 빌린 돈이구나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금액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갚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그 팩트 하나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절대로 서류를 조작하지 마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급한 마음에 3년 전 날짜로 차용증을 새로 만들어서 마치 그때 쓴 것처럼 꾸미시는 분들 계십니다. 종이 낡아 보이게 하려고 막 비비고 커피 쏟고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국세청 조사관들, 종이의 재질, 잉크의 산화 정도, 심지어 그 당시 폰트가 맞는지까지 다 간파해냅니다. 문서 위조하다 걸리면 세금 폭탄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호미로 막으려다 가래로 하니 포크레인으로 얻어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채무 확인서를 쓰시면 됩니다. 작성 날짜는 오늘로 하되 내용은 2021년 5월 1일에 빌려준 2억 원에 대해 오늘 날짜로 채무 관계를 다시 확인한다라고 사실대로 적는 겁니다. 그때는 경황이 없어 계약서를 못 썼지만 사실은 빌려준 돈이었다라는 걸 오늘 날짜로 문서화해서 공증을 받아두거나 이메일로 보내두십시오. 이것만 있어도 나중에 처음부터 줄 생각은 아니었다라고 방어할 수 있는 튼튼한 방패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도저히 이자를 낼 형편이 안 되고 누가 봐도 이건 갚을 능력이 없다 싶으면 차라리 자진 신고를 하십시오. 기한 후 신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비록 제때 신고 안 해서 가산세는 좀 물겠지만 세무조사 터지고 나서 두들겨 맞는 것보다는 훨씬 싸게 먹힙니다. 조사관이 들이닥쳐서 10년치 다 털어가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속담 세금에서는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억울한 상황을 피하려면 가족 간 계좌이체 자체를 줄이셔야 합니다. 그럼 돈을 어떻게 줘? 하시겠지만 꼭 현금이 오고 가야만 돕는 게 아닙니다. 반찬을 해서 갖다 주거나 손주를 봐주거나 하는 건 세금 안 냅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큰 돈은 앞서 말씀드린 차용증 방식으로 깔끔하게 처리하시고요. 애매하게 찔끔찔끔 보내는 돈이 제일 위험합니다. 자, 이제 과거의 실수를 수습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가슴이 좀 뚫리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부부끼리 돈 보내는 건 괜찮지 않냐입니다. 내 마누라 통장에 생활비 주는데 세금 내라고 나라가 미쳤어 하고 화내시는데 과연 그럴까요? 부부 사이에 돈거래 6억 원까지는 괜찮다고들 알고 계시는데 여기에도 여러분이 모르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 함정 밟으면 평생 함께한 아내 남편에게 세금 폭탄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 하지만 세금 앞에서는 남보다 더 무서운 부부간 증여와 이체의 모든 것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자식들한테 돈 줄 때 조심하라고 하니까 이제 분들이 고개를 돌려 옆에 있는 배우자를 보십니다. 그래, 자식은 남이 될 수도 있다지만 평생 한 솥밥을 먹고 산 우리 마누라, 우리 영감한테 주는 건 괜찮겠지?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세법은 부부 사이에 아주 관대합니다. 하지만 그 관대함 뒤에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상식 부부끼리는 6억 원까지 세금 없다. 맞습니다. 10년 동안 6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냅니다. 자녀가 5천만 원인 것에 비하면
6억 원은 정말 큰 돈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에이 우리가 무슨 재벌도 아니고 6억 넘게 줄 일이 어디 있어? 하고 방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6억 원이라는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국세청이 노리는 건 금액이 아니라 자금의 성격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 하나 말씀드릴까요? 남편분이 돈을 벌어오면 알뜰살뜰 아내분이 그 돈을 받아서 생활비 쓰고 남은 돈을 차곡차곡 모읍니다. 아내분 명의 통장에 1억, 2억, 3억 이렇게 쌓입니다. 평생 고생한 아내니까 그 돈으로 아내 명의로 된 상가 하나 샀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볼까요? 남편이 번 돈을 아내가 모아서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샀네.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줬구나. 증여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생활비 아껴서 모은 건데 그게 왜 증여야? 하고 펄쩍 뛰시겠지만 국세청 논리는 냉정합니다. 생활비는 써서 없애라고 주는 돈입니다. 생활비를 쓰고 남아서 저축을 했다면, 그리고 그 저축한 돈으로 자산을 샀다면 그건 생활비가 아니라 자산 증식을 위한 증여로 봅니다. 물론 6억 원까지는 공제되니까 세금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서울이나 수도권의 집 한 채만 사도 6억 원이 훌쩍 넘는다는 겁니다. 남편 돈으로 아내 명의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6억 빼고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 낼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평생 같이 모은 돈이라도 돈을 번 사람과 재산을 갖는 사람의 명의가 다르면 세금 문제가 터집니다. 더 무서운 함정은 계좌 이체 기록 그 자체입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도 많고 황혼 이혼도 늘어나면서 부부간 자금 출처 조사가 아주 깐깐해졌습니다. 남편 통장에서 아내 통장으로 10억이 넘어갔다가 다시 며칠 뒤에 남편 통장으로 돌아왔다고 칩시다. 그냥 잠깐 통장 정리하려고 혹은 공모주 청약하려고 넣었다 뺀 거라고 해도 국세청은 일단 의심합니다. 이거 줬다가 다시 뺏은 거 아니야? 반환하기 전까지는 증여였던 거 아니야? 하고 꼬치꼬치 따집니다. 특히 공동명의 좋아하시죠? 집 살 때 공동명의 하면 종부세도 줄고 양도세도 줄다고 해서 많이들 하십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수가 나옵니다. 10억짜리 집을 사면서 명의는 5대5로 했는데 돈은 남편이 100% 냈다. 그럼 남편이 아내 몫인 50%인 5억 원어치를 사준 꼴이 됩니다. 아직은 6억 공제한도 아니라 세금은 없지만 나중에 또 다른 돈이 아내에게 넘어가면 그때는 6억 한도가 꽉 차서 바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6억 공제라는 카드는 평생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10년마다 돌아오는 귀한 기회인데 집 살 때 다 써버리면 나중에 급할 때 못 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 솔루션 나갑니다. 첫째, 생활비 통장과 저축 통장을 철저히 분리하십시오. 생활비는 아내분 명의 통장으로 받아서 다 쓰시는 게 좋습니다. 마트 가고 관리비 내고 병원 가고 흔적을 남기세요. 하지만 저축이나 투자를 할 목적의 돈을 번 사람, 즉 소득자의 명의로 모으는 게 원칙적으로 안전합니다. 만약 아내분 명의로 모으고 싶다면 이건 생활비 아껴서 내가 증여받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10년 합계가 6억이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부부 사이라도 큰 돈이 오갈 땐 기록을 남기십시오. 여보, 3억만 빌려줘. 내 주식 계좌로 넣었다가 뺄게. 이런 경우 많죠? 부부끼리 무슨 차용증이냐 싶겠지만 훗날을 위해 이체 메모에 일시대여 주식 투자용이라고 적어두십시오. 부부간에는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인정받기가 남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부부가 무슨 이자를 주고받아 하면서 증여로 몰리기 딱 좋습니다. 억울하지 않으려면 다시 돌려줄 때 변제라고 적어서 기록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셋째, 증여 신고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배우자에게 6억 원을 줄 때 그냥 주지 말고 세무서에 나 아내한테 6억 줍니다 하고 신고를 하십시오. 어차피 세금은 0원입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두면 그 6억 원은 온전히 아내분의 합법적인 자금이 됩니다. 나중에 아내분이 그 돈으로 땅을 사든 주식을 하든 국세청이 시비를 걸 수 없습니다. 꼬리표가 확실하게 붙은 깨끗한 돈이 되는 겁니다. 신고 안 하고 그냥 줬다가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받으면 이거 남편 돈이잖아 하고 의심받지만 신고해두면
네, 3년 전에 증여세 신고하고 받은 제 돈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수들의 절세법입니다. 자부부 사이라고 너무 믿지 마시고 돈 앞에서는 조금 냉정해지셔야 내 배우자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은 뜨겁게, 돈 관리는 차갑게, 이게 제가 드리는 부부 재테크의 철칙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 이야기였죠. 그런데 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그리고 가장 많이 걸리는 세무조사 1순위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축기금과 장례비입니다. 내 자식 결혼식에 온 손님들이 낸 축기금, 그거 다 자식 주면 안 되나? 부모님 돌아가시고 남은 조의금 자식들이 나눠 가지면 문제되나? 경조사비 현금으로 들어오니까 세무서가 모를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세청이 이 경조사비를 털어서 증여세에 매기는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좋은 날, 슬픈 날 치르고 나서 세금 고지서까지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축기금과 조의금의 세금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사인 결혼식과 장례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녀 결혼 앞두고 계시거나 혹은 최근에 큰 일을 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잔치 끝나고 나면 현금 봉투가 수두룩하게 쌓이죠. 정신없고 바쁘니까 보통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야, 이거 다 너 출발하는데 써라 하고 자녀에게 봉투째 몽땅 넘겨주시거나 장례 끝나고 남은 돈을 자녀들이 쓱 나눠 갖는 경우 참 많습니다. 현금이니까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돈이 나중에 자녀가 집을 사거나 투자를 할 때 가장 무서운 독화살이 되어 돌아옵니다. 국세청은 이 경조사비를 아주 꼼꼼하게 따집니다. 가장 먼저 확실히 해둘 게 있습니다. 결혼 축기금 과연 누구의 돈인가라는 문제입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은 내 자식 결혼식이니까 다 자식 돈이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법원과 국세청의 판결은 다릅니다. 축기금은 혼주인 부모에게 들어온 돈과 결혼 당사자인 자녀에게 들어온 돈을 철저히 구분합니다.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객이 누구를 보고 왔느냐가 기준입니다. 아버지, 친구, 어머니, 계모임, 직장 동료가 낸 돈은 부모님 돈입니다. 반대로 자녀의 학교 선배, 회사 동료가 낸 돈만 자녀의 돈입니다. 보통 결혼식장 가보면 어떻습니까? 부모님 손님이 80%에서 90%고 자녀 손님은 얼마 안 되죠. 그런데 축기금 5천만 원 들어온 걸 몽땅 털어서 집 사는데 못해 써라 하고 줬다가는 그중 부모님 목 약 4천만 원은 자녀에게 증여한 게 됩니다. 나중에 자녀가 집을 사서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때 결혼 축기금으로 샀어요 라고 소명하려면 국세청이 증거를 대라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방명록과 축기금 장부입니다. 누가 누구 손님인지 표시가 되어 있어야 인정해 줍니다. 만약 이 장부가 없으면 국세청은 통상적인 비율이나 하객수로 따져서 과세해버립니다. 그러니 결혼식 끝나고 힘들다고 방명록 그냥 버리지 마시고 엑셀로 정리해서 이건 아빠 손님, 이건 내 손님 딱 나눠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목 축기금을 자녀에게 주고 싶다면 떳떳하게 증여세 신고하고 주시거나 아니면 앞서 배운 차용증 쓰고 빌려주셔야 탈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의금입니다. 이건 조금 다릅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의금은 기본적으로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돈입니다. 하지만 사용 순서가 중요합니다. 들어온 부의금으로 가장 먼저 장례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장례식장 비용, 묘지 비용 등을 다 결제하고 남은 돈이 있다면 그건 유족들이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립니다. 장례 비용은 상속세 계산할 때 아주 중요한 공제 항목입니다.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상속 재산에서 빼줍니다. 그런데 만약 장례비가 1천만 원이 넘게 나왔다면 증빙 서류 영수증이 있으면 그만큼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장례 치실 때 현금 박치기 하지 마시고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 영수증 꼭 끊어서 증빙을 남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부의금을 자녀들이 나눠 가질 때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넘어서는 큰 돈이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보통 서민들의 장례에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지만 그래도 누가 얼마 냈는지 적힌 부의금 명단은 5년 이상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자녀가 갑자기 큰 돈이 생겼을 때 이거 그때 할아버지 장례식 때 들어온 조의금 남은 거 받은 겁니다라고 소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니까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현금이니까 모르겠지 하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현금도 모이면 큰 돈이 되고 큰 돈이 움직이면 반드시 꼬리가 밟힙니다. 결혼식 장례식 때 들어온 돈 무조건 자식 주지 마시고 누구 손님인지 딱 갈라서 계산하십시오. 그게 자식 위하는 길이고 억울한 세금 안 내는 지름길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이고, 무서워서 자식한테 10원 한 장 못 주겠네 하고 위축되신 분들 많으시죠? 국세청이 아무리 무서워도 숨 쉴 구멍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바로 증여 재산 공제 한도라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공항 면세점처럼 이만큼까지는 세금 안 매길 테니 마음껏 주세요라고 국가가 허락한 안전지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한도를 정확히 모르시거나 알아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공제 한도를 200% 활용해서 세금 한 푼 안 내고 1억 원 넘는 돈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10년 플랜을 짜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성인인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며느리나 사위, 손자, 손녀 같은 기타 친족에게는 1천만 원까지입니다. 아, 5천만 원. 집값이 얼만데 그거 가지고 뭐 해 하시는 분들 계시죠? 바로 그 생각이 함정입니다. 이 공제 한도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10년 주기라는 시간에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이 한도는 리셋됩니다. 다시 0부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갓 태어난 손주가 있다고 칩시다.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증여하고 신고합니다. 세금 0원이죠. 10살이 되면 또 2천만 원을 줍니다. 또 0원입니다. 20살 성인이 되면 한도가 늘어나서 5천만 원을 줍니다. 30살 결혼할 때 또 5천만 원을 줍니다. 이렇게만 해도 원금만 1억 4천만 원이 세금 한 푼 없이 자녀 손주 명의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진짜 마법이 일어납니다. 태어나자마자 준 2천만 원을 그냥 현금으로 뒀을까요? 아니죠. 그 돈으로 우량주 주식을 사주거나 정기적금 펀드를 들어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가 30살이 됐을 때 그 2천만 원은 1억 원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2억 원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불어난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안다는 겁니다. 이미 2천만 원 줄 때 세금 처리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부자들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시간을 줍니다. 나중에 내가 죽으면 다 상속받겠지 하고 꽉 쥐고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그때는 자녀들이 그 막대한 상속세를 감당 못해서 집 팔고 땅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미리미리 10년 단위로 쪼개 넘겨주면 세금은 줄이고 자녀의 자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나무를 다 키워서 옮겨 심으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지만 묘목일 때 옮겨 심으면 돈이 안 드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꿀팁 하나 더 드립니다. 바로 손주 사랑입니다. 보통 내 자식한테만 주려고 하시는데 때로는 아들을 건너뛰고 손자에게 직접 주는 것이 훨씬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세대 생략 증여라고 합니다. 물론 손자에게 바로 주면 세금을 30% 더 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니, 세금을 더 내는데 뭐가 좋아? 하시겠지만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다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고 아들이 또 자기 아들에게 주면 세금을 2번 냅니다. 하지만 조부모님이 손자에게 바로 주면 30% 할증이 붙어도 한 번만 내면 끝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금이 훨씬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가 이미 돈을 잘 벌어서 소득세 구간이 높거나 자산이 많다면 굳이 자녀에게 줘서 세금 부담 늘리지 말고 손자 유학비나 주택자금으로 다이렉트로 쏘는 게 가문의 전체 재산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5천만 원까지 세금 없다고 해서 그냥 계좌이체만 딱 하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내가 5천만 원 줬습니다 하고
신고하면 납부할 세액은 0원으로 나옵니다. 세금 낼 것도 없는데 귀찮게 뭐하러 신고해 하시는 분들, 신고를 해야 증거가 남고 시작 시점이 확정됩니다. 신고한 날로부터 정확히 10년 뒤에 다시 5천만 원을 줄 수 있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겁니다. 신고를 안 해두면 나중에 국세청이 이거 언제 준 거야? 10년 지난 거 맞아? 하고 시비를 걸었을 때 입증하기가 골치 아파집니다. 0원이라도 신고하는 습관. 그게 바로 완벽한 절세 마침표입니다. 자, 이제 합법적으로 세금 없이 돈 주는 방법까지 알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그 10년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용증 쓰는 법, 10년 주기 증여법. 머리가 지끈지끈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세무 전문가로서 그리고 인생의 후배로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복잡한 세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내 자식 잘 살게 해주고 나도 마음 편하게 살자고 하는 짓 아닙니까?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어서 세금 아끼려다가 가족의 정이 상하고 내 노후가 비참해지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김 박사, 세금 아끼려면 미리미리 줘야겠는데 지금 다 줘버리면 나는 늙어서 손가락 빨고 사나? 자식들이 돈 받고 나면 나 몰라라 하면 어떡하나? 네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절대 기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재산 다 넘겨주고 나서 자식들한테 찬밥 신세되어서 저 찾아와 오시는 분들 한 트럭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철칙이 있습니다. 끝까지 내 몫은 쥐고 있어라입니다. 증여 좋습니다. 절세? 중요하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내가 쓰고 남을 것 같을 때 하는 겁니다. 내 병원비, 내 간병비, 우리 부부 생활비가 죽을 때까지 넉넉하게 확보된 상태에서 이 정도는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다 싶은 여유 자금만 미리 주는 겁니다. 무리해서 살던 집까지 팔아서 자식 사업 자금 대주고 월세방으로 옮기시는 부모님들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그건 자식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식에게 짐을 지우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아프시면 그 병원비 누가 냅니까? 결국 돈 없는 자식이 빚내서 대야 합니다. 그게 더 큰 부담을 만드는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명한 이기심을 가지십시오. 자식에게 미리 줄 때는 반드시 효도 계약서를 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재산을 주는 대신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매달 생활비 얼마를 지급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방문한다. 약속을 어길 시 재산을 반환한다. 이렇게 조건을 다는 겁니다. 가족끼리 치사하게 무슨 계약서야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서로를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법적으로도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약속을 안 지키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건강과 타이밍입니다. 앞서 제가 10년 주기로 증여하면 세금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만약 증여하고 나서 10년 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도로아미타불이 됩니다. 우리 세법에는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모두 상속, 재산에 다시 합쳐서 계산한다는 무서운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아들에게 5억을 증여하고 세금을 냈다고 칩시다. 1년 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5억 원은 다시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물론 미리 낸 증여세는 빼주지만 누진 세율 때문에 세금이 확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죽을 때 다 되었다 싶어서 급하게 재산 넘기는 건 절세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증여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건강할 때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10년은 건강히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넘겨줘야 그게 진짜 내 자식의 온전한 재산이 되는 겁니다. 만약 건강이 좋지 않다면 무리하게 증여하기보다는 차라리 꼼꼼하게 유언장을 작성하고 상속을 준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상속세 걱정 너무 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상속세는 공제가 꽤 큽니다. 배우자가 살아계시면 최소 10억 원, 배우자가 없으면 최소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입니다. 서울에 집 한 채 있는 정도라면 상속세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설프게 미리 주려고 꼼수 쓰다가 가산세 맞지 마시고, 내 재산 규모가 상속세 공제 한도 10억 안쪽이라면 그냥 마음 편하게 가지고 계시다가 가시는 게 정답일 수 있습니다. 돈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쥐고 있으면 자식들이 효도한다고 찾아오고 줘버리면 발길이 뚝 끊긴다는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내 노후가 편안해야 자식도 편안합니다. 세금 좀 아끼겠다고 내 노후의 안전판을 흔들지 마십시오.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던 75세 박순자님이 계셨습니다. 손주가 시집갈 돈이 없다기에 비밀로 현금으로 조금씩 줬습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싹 다 걸렸습니다. 결국 그분은 가게까지 금매로 팔아서 세금을 냈습니다. 평생 가꾸어온 터전이 손주 도우려다가 공중분해된 겁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내일 여러분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가족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복잡한 법과 제도들이 많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과 행복이 최고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10분 지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